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 시작할 때는 한 시간을 어떤 이야기로 채울까 참 걱정이 되는데요. 막상 이야기하다 보면 늘 아니 왜 이 시간만 이렇게 시간이 짧지?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죠. 사람 통일이 먼저다. 김형덕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형덕입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는 워낙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살짝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데요.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에 이렇게 쑥 빠져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네.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사람 사는 곳 이야기는 다 똑같구나. 또 저희가 그럼요, 예.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되고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남북 교류 협력, 지난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한 10년 동안 남북 교류가 활발했었어요. 그때 네. 이제 북한에 다니셨던 분이고, 실제로, 저는 사실 궁금했었어요. 북한 사람으로서. 남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거길 다닐까. 사실은 여기 남한에서 거기 다닌다는 게 왜 궁금할 수밖에 없냐면, 남한에서 북한 다니다 그러면 사상 의심받고 어떤 데는 정북이라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매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다녔는지가 궁금했어요, 사실은. 저 같으면 후군 달아서 안 갈 것 같아요. 후군 달아서라는 무슨 의미인가요? 화가 나가지고. 네. 근데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약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녔는지, 그분들이 만난 북한 정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솔하게 얘기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네, 저희가 항상 왜 이제 북한을 탈출하신 분들, 탈북하신 분들 모시고 이제 북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반대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가는 이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보는 북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까이서 보는 북한은 어떤 느낌일지 저희가 그렇죠. 예. 오늘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에 오셨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분 MBN에서 북한 사람인 자신보다도 더 잘 아는 척하는 수구골동 혼낸 분 맞나요? 하셨는데 혹시 김형덕 소장님 종편에 출연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한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네. 예. 혹시 거기서 이렇게 수구골통 만난 적 있으세요?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남한이 약간 북한을 너무 우리화해서 자꾸 바라보고 재단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방법으로는 과연 북한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을지, 북한과 같이 공존할 수 있을지가 회의가 들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이제 그쪽으로 출연을 안 하기로 했고. 우리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소장님이 오늘 굉장히 멋있게 수트를 입고 오셔서 제가 인터뷰 있으셨어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터뷰하고 오셨는데 하신 말씀이 아니 왜 자꾸 북한을 비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더 잘 산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죠. 우리가 잘 사는 거 맞나요? 예, 실제로 정말 북한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보고 듣고 하면 어떤 느낌일지 참 궁금한데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북한과 아무래도 한국 사람의 눈으로 북한은 좀 보는 북한은 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소장님 오늘 모신 두 분이 있죠. 네네. 네, 어떤 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분은 이제 남북 문화협력재단 이제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시인이자 또 사무총장이신 신동호 시인 모셨고요. 네. 이제 한 분은 이제 원불교 교무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이시죠. 성직자고, 지금 북한의 평양 교구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종교들도 북한 관련 그런 기구를 다 두고 있고, 그 단체장을 맡고 계셔요. 근데 두 분은 이제 남북 교류가 활발한 시기에 북한을 자주 들으셨어요. 방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화해 협력에 애써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분들을 만났고 또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동호 선생님 그리고 우리 김대선 교무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단 우선은요 원불교 평양 교구장이라고 하시니까 북한 저희가 알기로 종교의 자유가 허락 안 된 곳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저희들 뭐 교단적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대북교화라든가 통일을 좀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구장을 20년 전에 이렇게 발령이 됐는데 제가 3대예요. 우리 초대 네. 교구장은 박정수 교무님이시고 또 2대 교구장은 김정덕 교무님이신데 제가 2년 전에 발령을 받아서 금년이 2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4월 달에 저희들이 3월 달인가요? 제가 20주년 우리가 평양 교구장으로서 어떤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흔히 생각할 때는요. 사실 조금 정치적으로 힘든 국가에 그래도 종교인들은 가장 편하게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게 되는데 북한은 반대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인들의 방북을 좀 탐탁치 않아 생각할 그렇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뭐 저희들이야 뭐 종교의 자유가 없지만은 사실 저희 교류 차원에서 보면 또 종교적인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불교도 있고 개신교, 천주교, 뭐 천도교, 원불교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렇죠. 있으세요? 교인들이라고 교인들도 있고 네. 또 우리를 맞이하는 그런 파트너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류란 게 사실상 상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없으면 교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저희들이 이제 뭐 불교, 개신교, 천주교, 뭐 천도교, 원불교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우리 남북관계가 경색이 됐기 때문에 못 가고 있죠. 못 가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예, 못 가고 계신 겁니다. 예. 몇 개월 정도 교류가 지금 끊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한 4년째 다 되나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때 저희들이 저희 사회문화 교류가 조금 안 됐죠. 인도적 지원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워 있었는데, 초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종교인들이 7대 종교가 수장들께서 한번 가셨어요. 그래서 네네. 사실은 그때 10월이었는데요. 저는 그 백두산을,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평양을 통해서 삼지연 공항을 통해서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영산인 그 백두산을 보고 나름대로 어떤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제가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3세계에서 중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또 북쪽의 멤버들 우리 파트너를 만나고 있었죠. 지난 3월 달에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네, 그렇죠. 예. 네. 일단 어쨌든 북한 쪽에서도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교류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교류에 대해서는 긍정적보다도 굉장히 앞으로 어떤 민족의 동질성이라든가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도 꼭 만나야 된다는, 교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당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 우리 신동호 선생님요. 예. 지금 현재 그럼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선생님께서는 이 북한 관련 일을 시작을 하셨고, 사실 시인이시잖아요. 네. 시인이신데 사실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 이사, 약간 언밸런스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무튼 대답 전에 제가 알기로는 북한도 법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법으로는 보장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실제상으로 물어보면 우리도 다 종교의 자유가 허용됩니다. 근데 꼭 믿을 필요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제가 법전은 뒤져보진 않았는데 법으로는 아마 그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는 걸로 맞죠? 북한은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고 헌법에 그리고 출판 결사의 자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시외 집회의 자유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거를 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거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도
예전에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예전에 다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다 보장을 못 받고 있긴 합니다. 뭐 우리도. 북한도 이제 실질적으로 법 문서상으로는 다 돼 있어요. 아, 돼 있군요. 근데 왜 제 머릿속에는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딱 했을까요? 우리 언론이 또 그렇게 강제로 주입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체제 수능적인 사람이라, 우리 청취자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여러분, 있답니다.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법적으로는 있습니다. 예. 북한도 다 헌법이 있고, 또 다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북한에 가셔서 우리나라에 왜 딱 저녁이 되면 가장 많은 게 빨간 십자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북한에도 빨간 십자가가. 평양에 봉수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죠. 교회 하나. 네, 그 다음에 제가 정방산, 성불사라고 혹시 아시죠? 성불사. 노래 있잖아요. 성불사 깊은 밤에. 거기를 가보게 됐는데, 스님도 있더라고요. 네, 묘양산에도 있습니다. 스님들이 다 있습니다. 스님. 스님이 근데 머리가 좀 길어. 그러니까 삭발을 안 해요, 북한은. 왜요? 그건 우리나라의 대처승하고 비슷한 것이면 되죠. 그러니까 종교 성직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어떤 그런 사명의식 가지고 그 사찰에 머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보면은 이제 출가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출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로서가 아니라 신도로서. 그리고 이제 그 산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공무원이죠. 네. 그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한에 조선 종교위원회라가 있어요. 거기는 각 종단별로 다 조직이 있고요. 그 스님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어요. 요새는 지방에도 교회가 몇 개 더 생겼어요. 그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한 기준으로 보는 성직자는 아니죠. 북한도 저희 김성종합대학 같은 데는 종교학과가 있어요. 있어요. 거기서 이제 목사도 만들어내고 스님도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켜서 이제 남한하고 교류할 때 지식적으로 종교를 알아야지 대화 파트너들을 하고 만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나쁘다 좋다고 볼 수 없는 게 처음에는 이런 분들을 가짜다 진짜다고 자꾸 규정하지 마시고 남한 분들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짜라도요. 자꾸 만나다 보면 진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거 다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북한 정부에서 만든 거라서 다 만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만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시대 차이라는 게 분명히 몇십 년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1대1로 만납니까? 우리가 같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시청자들이 양해를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예, 제가 괜히 중전남아 지적질한 것 같아서.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사실은, 왜냐하면, 저처럼 막연히,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거든요. 예. 있군요, 법적으로. 예. 아무튼 그 질문에 대답을 제가 드리면,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북한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찾아서 읽는 과정에 어느 날 교보문고에서 조선 수군사라는 책을 봤는데 껍데기는 분명히 한국 책인데 내 안에는 그대로 다 북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왜 이거를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분명히 북한하고 어떤 무슨 저작권이나 이런 교류가 없었을 텐데 그게 이제 한 96년, 97년 어간인데요. 네. 그때 제가 좀 미친놈처럼 혼자 조사를 해봤더니 한 500여 권이 되더라고요. 이 북한 책을 무조건 가져다가 그냥 껍데기만 바꿔갖고 파는 책들이. 야, 이게 또 이런 거 갖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야,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이 걸리면 안 되니까 참으로 통일되는 걸 안 좋아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2000년,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해부터 6.15 선언 1주년 때 금강산을 가보고 또 8.15 행사를 그때 평양에서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행사 준비를 하는 책임자로 평양도 방문하고 이랬고요. 또 그 해에 제가 그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혼자 이 북경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황당해 하더라고요. 이런 놈이 다 있나. 무조건 가서
당신들의 권리를 내가 찾아주고 싶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저작권 개념이 하나도 없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저를 내쫓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가고 계속 개겼죠. 그랬더니 그럼 말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문서 하나를 던져주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2003년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만들고 2005년에 급기야 북한하고 저희 재단하고 저작권 관련된 그 합의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서 그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 요즘 이제 무슨 뭐 한참 이 종편에서 북한 그 영상물 많이 틀지 않습니까? 네. 그거 그냥 마구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또 중전마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영상이라는 게 다 사진 이런 게 다 저작권하고 관련돼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그 북한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를 이제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또 스포츠 교류도 하고 그래서 올해만 들어와서도 제가 중국에서 북한 사람도 6번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평양이나 뭐 금강산은 가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남북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럼 민간 교류 차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한편에서는 민간 교류를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인천시 송영길 시장님의 남북 교류 특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9월에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 그 아시안 게임에 이제 북한 선수단의 참가가 얼마나 이 아시안 게임이 아시아의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 북한 선수들 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남북 간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그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고 또 가능하면 개폐막식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민간 교류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그 요즘도 계속 만나서 같이 의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사실 부탁을 해서 시작하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북한 문학을 전공하시고 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사실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요. 네. 굉장히 오해도 많이 받고 굉장히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뭐 이 2000년 6.15 선언 이후에 그 아까 김영도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 좀 더 서로 남북이 만나고 민간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북한도 조금씩 변하고 잘 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했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통일의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이명박 그 정권 이후에는 지금 중전마마 말씀하셨듯이 좀 안 좋게 보는 분, 저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뭐 지금도 북한하고 만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너무 그 의식이 퇴보한다라는 걸 알면서도요, 그 프레임에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너무 대단해 보이시거든요. 우리 김대성 교무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평양 교구장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면은 사람들이 일단은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네. 와, 뭐 좀 원불교도 평양에 있냐. 네. 또 교구장으로서 어떤 자주 가시냐, 왜 거가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한국사에 있냐. 그래서 굉장히 의아스럽게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신동호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금년 이제 아시안 게임이 또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네. 종교도 이번에 아시아 종교자 평화회의라 해가지고 아시아 쪽에 종교인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도 아까 조금 전에도 아시아 조선 종교인 평화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들하고 우리 한국사의 KCRP라고 있습니다. 한국 종교인 평화회하고 이렇게 해서 초청을 했어요. 금년 이제 아시안 게임 때도 우리도 종교관 그런 교류했으면 좋겠다. 그런 초청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에 그런 그 준비 모임, 이렇게 교류 모임을 제3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그 이웃 종교에서 보면은 평양 교구장은 다 원불교하고 천주교밖에 없어요. 불교도 사실상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없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는 지금 그 현재 서울 대교구장이신 우리가 추기영님께서 겸직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 자부심을,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굉장히
이게 말입니다. 이게 해방 갓되고 나서 사실 남북이 이렇게 오래 분단을 겪기 전에는 평양이라는 상징성이 굉장히 컸어요. 네. 서울 못지않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평양은 먼 남의 나라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사실 그래도 그 꿈을 가지고 계시고 또 계속 그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심으로써 저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또 가져옵니다. 저는 사실 요새 지금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약간 절망적인 부분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하고 일단 계속 갈등적 구조로 자꾸 사회 문화가 진전되니까 제가 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네. 저는 오면은 그때 당시 넘어오길 한 10년이면 변화가 있고 뭐 한 20년이 왔다 갔다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실향민들이 하던 얘기예요. 60년 전에 실향민들이. 근데 아직 저희도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적어도 왔다 갔다 하는 걸 정부가 막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봐요. 특히 남한 정부가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북쪽 정부가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남한 정부가 막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과연 남한 정부가 지금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벌써 40대가 넘었는데 그럼 우리 대회도 못 가면 이 분단 영구화될 수 있는 그죠? 좀 암울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희망이 없을 때일수록 또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이 저는 뭐 항상 남한이 민주국가니까 북한하고 다르게 정권이 항상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도 나올 수 있고 이제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 교구장님이나 우리 신동호 사무총장님이 거기 가셨을 때 첫인상이 어땠는지 저는 사실 한국에 왔을 때 충격이 많이 컸어요. 왜냐하면 남한은 거지들이 사는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교육 받아왔는데 훨씬 세련되고 잘 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거기서 일단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외형적인 거 말고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빈부격차라든지 사회 갈등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또 알게 되는 사회도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첫인상엔 쇼크했어요. 너무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달랐기 때문에. 근데 이 두 분도 북한에 가서 첫인상이 좀 북한 애들은 굉장히 사납고 공포스러운 사람들인 줄 알고 갔을 텐데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요. 근데 두 분이 제가 그 북한 관련 일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남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걸 것 같아요. 북한 여성들 진짜 이쁘냐고. 이쁘죠. 뭐 중전마마 정도는 안 돼도 상당히 북한에서 이쁘다 안 하고요. 네. 곱다. 곱다. 네, 곱다. 저 북한 가면 고울까요? 네, 곱고요. 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미모가 우뚝 솟았습니다. 그런 표현을 써요? 아주 재밌습니다. 예. 그 이제 토속적인 한국말을 많이 쓰죠. 네. 제가 참 봄 같다라는 표현은 들어봤는데. 신동호 총장님이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력이 아주 좋아요. 원래 페이스북에서 그걸 보더라도 아주 표현력이 아주 좋죠. 근데 어땠습니까? 처음에 아주 무서웠습니까? 아니면 만났을 때? 글쎄 저는 뭐 무섭다는 생각은 안 하고 만났는데 제가 뭐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면 하나는 이제 6.15 행사를 한다고 금강산에서 처음으로 그 북한 사람들 만나서 일도 같이 하고 컵라면도 같이 먹고 이제 그렇게 재밌게 일을 했어요. 뭐 오래 만난 사람들처럼 뭐 일하러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날 행사를 하는데 이제 이 북한 주민들이 쫙 서 있는데 6월달이니까 좀 덥지 않습니까? 네. 악수를 이렇게 쭉 하는데 남자들이 팔뚝에 다 문신을 새긴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무슨 착하게 살자 이런 게 아니라 충성. 그게 참 처음에 인상이 독특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한때 이 당에 충성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문신 새기가 유행이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조국을 위하여 뭐 그렇지 뭐 그런 거. 조국을 위하여.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좀 순진하고 순진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어깨에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뭐 이런 진짜요? 네, 문신 되게 많이 새겼어. 그러다가 너무 많이 새기니까 이제 북한 정부에서 영화도 만들어가지고 문신을 새기면 건강에 안 좋고 뭐 이래서 이제 그게 사라졌다고 해서 아마 지금 5, 60대 되신 분들이 많이 문신을 새겼던 것 같고요. 또 한 분은 제가 작가니까 그쪽 시인을 한 번 만났는데 그 대뜸 이제 남북의 시인들 얘기를 하면서 좀 친해졌죠. 대뜸 자기는 1.5 인생이라는 거예요. 1.5 인생. 1.5 인생.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왜 1.5 인생인가.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신 선생, 여자는 하나는 적고 둘은 많습니다. 저는 하나와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해서 1.5 인생. 그 얘기를 딱 북한 사람한테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편견이나 네. 두려움 이런 게 이제 확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참 자주 만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굉장히 신선한 얘기예요. 이 얘기들을 북한 사람들이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 자체가 저도 처음 들어서 재밌는데, 저희는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하고 접촉할 때 해서는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다 교육받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매뉴얼대로만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었군요. 제가 아직도 그 또리 장군 만화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대성 교구장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1986년도에 그러니까 네팔에서 그 국제 종교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사실은 이제 북쪽에 그 청우당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도교 청우당이죠. 천도교이면서 그 당으로 이면 청우당인데요. 노동당하고 청우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우당 대표이시면서 천도교 교령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정신혁 박사라고 이렇게 초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때 모시고 온 분이 토마스 한이라고 천주교 신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86년도에 제가 네팔에서 뵀어요. 그때 저희들은 그 신고도 않고 접속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국가보안법에 걸리시는 그렇죠. 거죠. AP통신에 올라가가지고 네. 이게 우리 이미 와서 보니까 방송에 전부 다 이미 접촉 안 해가지고 이분들은 보안법에 전부 다 그 당시에 제가 모시고 왔던 강원영 목사님, 네. 또 우리 이제 성직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보안법으로 위반된 거죠. 근데 그 행사장에 우리 한국의 대사관도 참석하셨고, 그 북쪽의 대사관도 참석하셨고, 또 그 북쪽의 종교인도 참석하셔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우를 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만나야겠다는 그런 적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참여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저희들이 뵙고 굉장히 또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뵙고요. 또 굉장히 나이가 드시기 때문에 굉장히 아버지로서, 우리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로서 어떤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북쪽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저희들이 교육받으면 굉장히 남쪽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도 했지만, 저희들도 많이 표현했지 않습니까? 항상 빨간 거다, 네. 파란 거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런 마음들이 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또 지성인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단지 이웃집의 할아버지, 이웃집의 아저씨, 그리고 이제 토마스 하는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서 그러니까 친구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이제 제가 91년도인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교 교류를 통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우리가 유로 그 이후로 이제 평양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만은 늘 그분들을 봤을 때 첫인상이라는 게 저는 특별한 것보다도 조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60년대에 아직 못 사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 못 산 모습이 우리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이제 좀 더 우리가 개발되면 잘 살겠지. 이제 되게 보면은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보면 얼굴이 때가 꼈잖아요. 그러니까 때국이 좀 빠지겠지 언젠간. 또 기름기가 좀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보니까 저 자신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조금 지나면 우리가 통일되면은 좋아지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네 모습을 그렇죠. 발견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떨어져 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긴 역사에서 보면 그렇죠. 네. 예. 방북했을 때 보통 했던 일들은 주로 종교 행사였습니까? 아니면은 저희들은 종교 행사가 굉장히 주류가 됐죠. 그리고 종교 행사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각 이웃, 그러니까 이제 한국 종교가 7대 종교거든, 대체적으로. 7대 종교 구분하는데 그 종교별로 이제 아까 같이 봉수교도 가야죠. 또 성당도 가야죠. 또 우리가 사찰도 가야죠. 또 이제 당군동도 가야죠. 그러니까 다 연합행사 하다가 각각 이제 행사를 하면 전부 다 또 다 자기 각 개교에 개사찰 전부 다 가냐서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흩어졌다 모았다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불교가 특별히 또 이쪽 개성은 있었지만 평양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로 이제 한 4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한 5년 전에 평양에다 교당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때는 다시 이제
교당 안이 또 어떻게 보면 사찰하고 똑같이 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스님들하고 저희도 같이 가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한 분이 이제 그쪽은 스님들이 이제 원불교도 맞이해야 되고 한국에 이제 스님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죠. 원불교로. 근데 교부장님, 네. 그 파트너들을 항상 만나시지만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과연 신도들이 있을까? 신도들도 우리가 접촉을 할 때 이게 그 구성원 중에 신자가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구성원 중에 신자가 있었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뭐 과거 신자가 아니라 최근 네. 신자죠. 과거 신자들은 접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다 이제 시민들, 평양 시민들 가운데라든가 그런 국민들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또 개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추어서 이렇게 옛날에 이제 제3국 통해서 미국의 시민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선배님도 가보셨는데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료는 갖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만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한이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냐? 법적으로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학에서 종교학과라는 게 있어요. 고려 성균관에도 종교학과가 있어요. 개성에 있는 그 종합대학인데. 근데 이런 대학에 그 종교학과가 있고 종교 일꾼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교 이렇게 쭉 이렇게 키워내죠. 근데 처음에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 그분들이 정말 그 종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종교를 쭉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종교가 있습니다. 지금 남한에 와서. 처음에 몰랐잖아요. 근데 처음에 듣고 접하다 보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와요. 아주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그 과정에서 선택을 한 거죠. 결국은 믿기로. 그런 것처럼 북한이 지금 종교가 없다, 있다, 이게 자꾸 중요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포인트가. 일단은 그분들이 내세운 대로 인정하고 만나다 보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개화하기 전에 종교가 천주교가 있었나요? 개신교가 있었나요? 없었잖아. 그렇죠. 네. 결국은 접촉하다 보니까 우리가 종교가 많이 들어왔고 종교가 믿는 사람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 문제도 그렇게 접근해야지. 아, 좋은 말씀이시네요. 언어가 이제 개방이 돼야 이제 서로 이제 자기 성향대로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교 성향이 있고 개신교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국민성이 되게 우리 마음속에 다 종교적인 심성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건 이제 어느 정도 교류가 활발히 돼 있으면 자기 성향대로 하는데 제가 오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 남쪽에서 특히 경상도 쪽에서는 자주 만나면은 애벤다고 그러대요. 애벤다고. 그게 뭐죠? 그러니까 자주 만나면 아기를 가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경상도 남녀가 자주 만나면 애벤다는 말이에요. 아, 제 경상도 출신인데 지금 처음 듣는 그래요? 예전 분들은 굉장히 우리 출신한다. 예. 아, 예. 그 얘기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자주 교분이 있으면 우리가 정도 건네고 또 정을 건네면서 이제 우리가 따뜻한 또 인간을 느끼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남북 관계는 우리가 사회적 문화 교류가 네. 빈번하게 뭐 아주 그냥 저는 뭐 그 어떤 대통령 오더라도 이건 지속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어떤 우리끼리 어떤 우리 민족끼리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또 우리가 또 언젠가는 우리 국가가 또 국격이 높아져가지고 또 세계를 또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남과 북이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남쪽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항상 북남 간에 남북 관계가 합쳐가지고 갔을 때에 우리가 큰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러려면 저도 이제 개방해야 한다. 개방해야 한다. 문을 열고 있어야 한다. 문을 항상 열고 들락날락 해야지 뭘 가지고 가기도 하고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죠. 정도 가지고 하고 마음도 가지고 다 하는데 이거 꽉 닫혀 있기 때문에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가져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좀 활짝 열었으면 좋겠다. 저는 북한이 좀 불편해서 막는 건 이해되는데 우리가 막는 거는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남한 사회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걸 적극 장려하다 보면 종교인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없던 종교인도. 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남한에 와서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까지가 한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전 북한 사람들도 자꾸 만나다 보면 너희 가짜냐 진짜냐 이런 얘기도 올 수 있는 거고. 근데 굳이 지금 우리 남한 내에서 북한 종교를 평가하는 거는 다 가짜다. 정부가 내세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만날 필요 없다.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예전에 종교가 시작됐을 때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항상 역지사지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자꾸 만나다 보면 가짜가 진짜 되고 진짜가 되고 확산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막고 있다는 거는 참
우리가 통일지향적인 국가를 지향하는지 정말로 그런 데 의문점이 가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신동호 시인님은 자주 다니셨으니까 그게 뭐 여러 제가 꼭 횟수를 이렇게 꼭 볼 수는 없습니다만 총장님이 거기서 한 10회 이상 갔을 거 아닙니까? 총 10년 이상 되니까. 뭐 금강산하고 개성은 쉬다가 말았고요. 네. 뭐 평양은 한 6-7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상당히 많이 가셨네요. 아무튼 청취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저희가 이제 저작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북한에 무슨 뭐 김일성, 김정일 나오는 이런 뭐 그런 책은 우리 한국에서 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책, 북한이 의외로 역사 소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관련된 소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출판사들이 출판을 막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북한에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신 선생 요즘 작가들이 역사 소설 쓰기 붐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쓴 소설도 남쪽에 좀 소개시켜 달라고. 네, 이제 이렇게 자주 만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제 친구를 꼬셔가지고 남북 합작 영화를 만들자. 그래야 이제 그 친구가 저 때문에 망했다가 요즘 다시 일어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만든 영화가 이제 황진이라는 영화입니다. 송혜교 씨가 나온 영화죠. 그 원작이 이제 북한의 그 홍석중이라는 작가인데, 그 인격정을 쓰신 벽초 홍명희의 손자분이시죠. 그분이 쓴 황진이를 원작으로 저희가 그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서로 합의하고 시나리오를 같이 이렇게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희가 그 시나리오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홍석중 선생이 그 원래 우리나라 말에는 빨리빨리란 말이 없다. 그건 아마도 영어에서 허리허리 때문에 쓴 말인 것 같다. 뭐 이런 건 빼자.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러다 이제 제가 거의 이 영화를 망칠 뻔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장보고 아마 드라마가 한참 유행한 뒤인 것 같은데, 홍석준 선생이 저한테 우리가 주인공을 송혜교 배우로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황진이는 평소에는 안 이뻐야 된다. 황진이는 울거나 웃거나 할 때 이뻐야지 평소에는 이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송혜교는 너무 평소에도 이쁘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수혜가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서울에 돌아와가지고 사무실에 있는데 신문사 기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형 재미난 일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더니 다음날 신문에 내버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송혜교 씨가 화가 나가지고 내일 모레부터 찍어야 되는데 안 하겠다 그래갖고 제가 가서 매니저한테 빌고 잘못했습니다.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문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또 그런 와중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이 이제 뒤섞이게 되는 거죠. 우리 정부에서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좀 들으시면 자주 만나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아무튼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더 자주 만나고 더 서로 영향을 끼치는 이제 그런 남북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수혜 씨를 알고 계시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해요. 모르시겠죠? 아무튼 그 영화는 네. 망했습니다. 제가 정부 쪽에 소위 보수 쪽인 성향을 가진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남한에서 북한에 가는 분들은 대체로 이용당한다. 통일 전술 전략에 이용당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절대 이용 안 당합니다. 근데 제가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한테 당할 가능성이 낮아요. 맞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이용하면 이용했지. 예, 북한 사람들이 좀 오히려 북한 사람이 더 순진해. 왜냐면 북한 애들은 나름대로 자기네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자본주의 역사가 긴 나라가 훨씬 더 무섭더라고요. 제가 소설을 읽어보면 알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북한 소설을 정말 재미없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합니다.
소설을 읽어보면 그 삶 자체가 그러니까 지루하죠. 우리나라 소설은 삼각관계, 사각관계, 오건관계 그냥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남녀관계도 복잡하고 그런데 북한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그렇죠. 단순할 것이다. 그렇게 사신 분들이 여기서 저도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아무리 한국에서 착한 사람도 아마 북한 사람 만나면 사기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삶 자체가 단순하고 순수한 측면이 있죠. 이게 또 소장님 앞에서 제가 사실은 북한에 계신 분들의 삶은 그게 맞습니다. 그 정확히 보신 거고요. 일반 평균으로 봤을 때. 근데 저는 또 여기 와서 한 20년 이상 살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살고 보니까 좀 바뀐 사람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북한 사람이 아닌 거죠, 저는. 근데 북한 사회라는 게 여러분 이제 혹시 남한에 와서 제가 이단 종교라는 데를 한 2군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관찰하려고. 그건 관찰이에요. 사회 관찰 차원에서 갔는데. 예, 굉장히 강조하시네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이 지적 수준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단 종교일수록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단순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다양한 지적 교육을 받거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 극단적 폐쇄적인 종교에 못 들어갑니다.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고 되게 순수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이런 분들 보고 연구 많이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여간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삶 자체, 체제 자체가 되게 단조로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정치만 해도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당을 제일 와서 남한에 와서 제일 처음 겪는 그 스트레스가 뭐냐면 혼란함이에요. 남한은 당도 10개가 넘어요. 세보니까 공식 등록된 당이 뭐 몇십 개 되더군요. 공식 등록된 당이 남한 사람도 다 몰라요. 주요 정당 빼고도 많아요. 그리고 금방 오늘 대통령 하던 사람이 내일 오늘 감옥 갈 수도 있고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사회가.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 같이 단서롭게 살던 한국은요. 한국은 두 사람이 만나도 당이 3개랍니다. 그렇지. 이 당, 내 당, 우리 당.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한다는 그 논리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고 네. 그 논리 자체는 사실상 특정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만나보면 저는 100% 남한이 이용한다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조선족 동포들하고 남한하고 수교 초기 했을 때 대부분 사기 피해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조선족인 당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을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한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교류하다 보니까 연변에는 우리 동포들도 이제 우리랑 비슷해진 겁니다.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북한에 가더라도 오히려 남한 분들이 정제된 분들이 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북한의 통일 전선 전략에 이용당한다. 이런 논리는 약간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네. 동의합니다. 네. 아니 저는 문득 우리나라가 통일되면요. 제일 먼저 북한으로 갈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당연하죠. 부동산 건축. 예, 그쪽이 제일 먼저 달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홀라당 어느새 소유주가 다 정해져 버리고 예, 얼렁뚱땅 땅 빼앗기고 쫓겨나는 북한 사람들이 제일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도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신동호 시인님 그리고 김대선 평양교구장님 원불교 예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재밌다고. 저는 신동호 시인이 워낙 글도 잘 쓰시고 네. 훈남이잖아요. 키도 크시고. 그러니까 멋있으세요. 예. 제 생각에는 북한에 갔을 때 북한 사람들이 사실 이분들한테 자기네 나름대로는 남조선을 혁명의 대상으로 봤었으니까, 뭐 통일, 좀 소위 교육시키고 자기네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요? 근데 실질적으로 만나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문화적인 소양이나 모든 면에서 남한 사람들이 앞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배워왔던 것에서 굉장히 혼란이 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동호 선생님 어떠셨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상당히 많죠. 이제 아까 우리 중전마마 말씀하셨듯이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교육받고 나오시는 대남 사업 일꾼들이죠. 네. 근데 그분들하고 친해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정해진 말만 한다는 느낌도 들고 자기네 체제를 저한테 이해시키고
무슨 포석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무튼 그런 느낌도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또 폐쇄적이고 또 그 어떤 그런 일방적인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의 삶을 인정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슴을 열고. 예, 저도 이제 굉장히 지금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는데 형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남한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가 풀렸다가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북한에 있는 그 친구분들은. 그 사람들이 저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 거는. 저는 뭐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꼭 만나 물어보죠. 요번에 누가 될 것 같으냐. 자기네들은 누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요? 가끔 틀려.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북한 분들이요? 예, 실제 그러고 이명박 대통령을 북한에서 그 당시에 선거 전에 욕을 안 했어요. 이해창 욕만 했지 이명박 욕은 안 했다고요. 왜요? 뭐 오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정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건 잘 안 된 거죠. 아무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다 우리가 또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만큼 그 사람들의 삶을 존중해주고 제가 또 이제 북한 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잘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술 먹다가 니네 수령님 교시 외우기 시합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걔네 조선노동당 당원들을 물리치고 제가 1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 신뢰도 생기고 또 그런 걔네 체제를 먼저 인정해주면서 만나야 나중에 또 걔네도 제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신 선생은 어떻게 사냐? 그럼 나는 나도 좀 가난한데, 어찌어찌 해서 차도 한 대 있다. 그러면 차도 있냐? 그 차는 어떤 차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걔네들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또 일정 정도는 이해하고 또 동경하는 측면도 생기겠죠. 그러면 또 칭찬도 해주는 거죠. 애들 나 셋인데 학교 보내기 진짜 힘들다. 야 그래도 니네 학교는 나라에서 보내주지 않냐. 이래가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알면서도 그런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솔직하게 친해지면 말합니다. 야 말이 공짜지 학비도 안 내야 되고 교복비 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경기할 땐 얘기를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제 남한에서도 좀 성숙한 분들이 북한하고 만나서 이런 거 영향을 주고받다 보면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북관계는 자주 만나다 보면 보편적인 가치가 계승되는 거고 보편적이지 않은 부분은 퇴보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수령님이 아무리 위대하다 한들 이래서 빨간색이 빨갛다고 하는 말보다 더 이렇게 강력하진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사기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수령님이 훨씬 위대해. 이렇게 이 두 가지 가치 중에 이 가치는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이 가치는 없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단 만나서 영향을 주고받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정말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근데 혹시 시인께서도 좀 짜증나지 않았어요? 북한하고 이제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애쓰는 거에 대해서 남한에서 이렇게 이념적으로 자꾸 편향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사실 누구한테? 북한 사람들한테요? 아니 남한 정치 세력들이 일부 정치 세력들이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조금 하려는 분들은 상당히 의심의 처리로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초월하셨겠지만 기분이 되게 불쾌했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괜히 일로 들어와가지고 큰 낙을 볼 것도 아닌데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심정적으로 어땠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좀 우리 교무님처럼 80년대부터 하셨으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 좋은 시절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통일부도 상당히 협조적인 분위기였고요. 통일부 국가장님들도 더 많이 민간 교류를 하라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더 잘하는 일이었던 거죠. 요즘은 되도록이면 안 하게 하는 게 더 잘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굉장히 남북교류 사업을 즐겁게 했고요.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천안함 침몰 이후에 그 경색된 국면에 들어서 가지고 상당히 저도 한 2, 3년은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전망을 다시 세울까도 고민했었는데 결국은 그동안 쌓였던 10여 년 동안 쌓였던 것이 또 저한테 너무 몸이 배웠고
또 자꾸 만나다 보면 그립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고 싶고. 또 굉장히 또 평양도 가보고 싶고 그때 만났던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진 못하겠구나. 근데 그런 걸 좀 운명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고향을 가는 게 남북교류가 되고 통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고향이 형제들이 살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런 좋은 점도 있다 그러면 이상한 쪽으로 자꾸 보더라고. 왜냐면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사람 사는 데니까. 예.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불편했던 얘기가 종북이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북한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 관련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걸 이런 쪽으로 일대양단해서 몰아붙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북한을 탈출한 분한테 종북이라는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 근데 아니 직접적으로 안 그랬지만 북한하고 조금 우리가 남북 교류 정책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하면은 종북이라고 몰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교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종북일 수는 없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종북 컴플렉스, 빨갱이 컴플렉스 분명히 없애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좀 달라져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되게 불편했어요, 사실은. 저한테는. 왜냐면 이게 두 가지가 불편한데 하나 종북이라는 거하고 간첩이라는 거를 너무 많이 부각해요. 그러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항상 사회적으로 이렇게 의심을 받는 거예요. 찔러보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사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의미 없는 그런 이념 논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벌려내는 게 이게 과연 2010년대 상황은 아니었으면 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 김대선 교구장님은 파트너들 만나면은 그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왜 우리 쪽 관련 일을 하시냐?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이제 소위 이제 보수, 이게 약간 그 보수를 지향하신 분들은 저희 이제 종교인들이 이렇게 남북관계라든가 통일운동 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진보로 이렇게 좌파로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좌파 척결 대상에 제 이름도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우리 김현덕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북으로 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수한 평화통일운동하고 종교적 인연과 가지고 접근하고 또 우리가 동족이기 때문에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그런 정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꼭 통일이 돼야 한다는 그런 보장 때문에 그런 신념 그런 어떤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좌파라든가 종부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하나 구하지 않고 하여튼 우리 신념으로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서 종교적인 또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한두 번 만나면 친밀감이 더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간혹 이제 껴안기도 있는 것이고 어깨도 두들기는 것이고 또 밥을 먹으면서도 또 이제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취향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요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나도 좀 부탁한다, 너도 부탁한다. 이게 시간이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가야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지금 이 사회문화 교류는 우리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활짝 열어놓고 보자. 그래서 모두가 여기에서도 이제 가고 싶은 건 많잖아요. 남쪽에 있는 우리 분들도 그렇죠. 그쪽에 대한 동향이 많잖아요. 사실상 가서 보면 자연 그대로인데 여기서 교육받을 때는 항상 또 뭔가 좀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서 보고 아까 같이 제가 60년대에 느꼈던 감정을 또 우리 후진들이 우리 밑에 우리 후세들이 그것도 가서 우리가 2000년에 살지만은 또 그쪽은 아직 1900년도 같다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가끔 그 마음으로 열어주면 되는데 그거가 못 사니 잘 사니 하고 이게 비교할 필요 없다 저는 생각입니다. 교무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북한 사람들이 간이 안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술 많이 마셔요. 특히 이제 와서 어머니 아버지 아프다고 약 이름까지 적어주면서 그 약 좀 구해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는 경우 되게 이제 친해져야지 되는데 되게 마음이 아프죠. 꼭 구해다 주죠. 또 그게 돈이 얼마가 들어도. 그런 건 좀. 최근에는 분유도 보내달라. 그러니까, 아이들 분유도 사실상
필요한가 봐요. 그렇죠. 물론 가긴 가지만은 개별적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이제 손자녀들한테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가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은 우리가 모든 걸 놓아버리고 이념도 우리가 다 놓아버리고 우리가 남북 관계는 그냥 소통하고. 저는 이제 원래 뭐 우리 밤이 깊으면 또 새벽이 오듯이 또 이제 우리나라는 저 민주 국가니까 변화가 있는 나라고 그리고 이제 또 남북 정책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의 시기를 잘 대비하셔서 남북교류에 큰 이익을 담당해 주시길 두 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신동호 시인님 그리고 김대선 원불교 평양교구장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말 귀한 이야기 또 생생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 묘향산 전망대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